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문장입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 일본의 서점 문화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타국을 비난하는 서적이 언제나 베스트셀러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서적을 읽는 일본인들과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다는 걸 아는 게 아닐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이런 서적에 빠졌다가 결국 한국에 방문 후 뼈저리게 반성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그 서적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도 무너질 뻔합니다. 어떤 일인지 사연 만나보시죠.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내용에 심취해 그것을 즐기고 소비하는 데 썼던 제 시간과 돈이 아까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혐한서적 구독자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상한 장르에 빠지게 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일주일에 한 권씩이라도 독서를 하면 몇 년 안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 운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 책을 보자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틈새 시간을 버리지 말고 활용해보자는 취지였죠.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그런 책 읽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하마마스시에서 요코하마까지 신칸센을 이용하여 왕복 4시간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안 그래도 아쉬웠는데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딱 한 장르만 집중적으로 읽겠다고 다짐한 뒤 서점에 가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오랜 기간 읽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3시간 넘도록 서점을 떠나지 않고 이 책 저 책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흥미가 확 꽂히는 장르 하나를 발견하죠. 혐한서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요상한 내용이 관심을 이끌었죠. 그리고 마치 남들은 다 모르지만 이 책을 읽으면 당신만 이런 엑기스를 알고 있는 거야 라는 내용으로 사람을 현혹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흥미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가서 읽기 시작했지만 당연히 처음에는 과장된 표현이 많다고 생각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은 수많은 혐한 서적을 읽기에 충분했고 저는 점차 그 책들의 내용을 대부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버립니다. 공영 뉴스에서 한국의 초등학생이 촉법소년은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용해 장난삼아 80대 노인을 살해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책에서 한국 초등학생들은 범죄 매너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어른들도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혐한 칼럼을 읽은 뒤라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마치 예언서 같았죠.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그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는 한국이란 사회는 머지않은 시간 내 초등학생들도 노인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의 찬어조로 쓰여진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혐한 서적에 아주 깊게 심취하게 된 날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분야가 내 전문 분야다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 한국 사회를 모두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간단한 뉴스 기사 제목만 보아도 이미 제 머릿속에는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말이죠.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런 일 하나하나 나름대로 혐한 이론까지 세우기도 했죠. 그러다가 책에 심취된 제 모습이 밖으로 표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차 한국 기업 사람들과 미팅을 가지고 사업 관련해서 대화해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실수를 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해하시기 쉽게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회계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디지털화시킨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마땅히 모방할 만한 시스템을 갖춘 회사는 일본에 없었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는 이미 디지털화 작업을 선언하시면서부터 한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회사의 임원들이 일본에서 먼저 선례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여 대표님이 한 발 물러나신 상황이었죠. 대표님께서 임원들을 믿어주어 넉넉한 시간을 주셨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고 대표님은 결국 임원들을 모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라며 당장 내일부터 한국 기업과 업무 협약을 준비하라는 불호령을 떨어뜨리셨죠. 솔직히 자존심이 아주 상했습니다. 제 혐한 이론으로는 한국은 오래전부터 디지털화되면서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새는 돈이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속이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은데 그런 시스템을 베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대표님께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지만 대표님은 주먹으로 식탁을 치시면서 화를 내시는 바람에 더 이상의 선택권이 없었죠. 그렇게 한국 기업과 미팅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표와 실무진들이 요코하마로 직접 방문해 주셨죠. 저희 회사도 예우에 맞게 대표님이 직접 자리에 참여하셨고 두 대표님이 직접 회의를 주도해서 그런지 대화는 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 내용도 순조롭게 잘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실수를 해버리고 말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제 눈에는 한국인들이라면 이 계약서를 악용해 나중에 트집을 잡을 것 같은 내용들이 눈에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며 당장 내용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표님끼리 웃으며 잘 협의가 되어 비교적 간단하게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제 강한 어조와 함께 빨개진 얼굴을 본 저희 대표님은 한순간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저는 순간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두 대표님끼리의 신뢰의 협의를 한 것인데 일개임원이 회방을 놓은 꼴이 된 겁니다.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한국 대표님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모든 게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님은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일본은 꼼꼼한 업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이번 거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충성스러운 직원을 둔 대표님이 부럽다며 상황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더 믿음직스럽게 일 처리가 되지 않겠냐며 저희 대표님에게 제안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가기 전날에 대표님은 저를 따로 식사 자리에 불러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며 호랑이 같은 표정을 하시긴 했지만 한국 대표님의 관대함에 회사 생활 30년 만에 맞은 첫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의전을 받으며 한국 회사로 갔습니다. 비슷한 300억엔짜리 매출 규모의 회사지만 일본 회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출근해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디지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사원증을 단말기에 찍어 식사 체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무실의 팩스기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모든 업무는 전화가 아닌 컴퓨터 메신저나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하루만 있어봐도 업무 효율에서 일본과는 천지 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날로그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화가 되었다고 제가 놀랐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디지털화된 업무 체계가 일본에서는 3명이 처리할 일을 한국에서는 혼자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매출, 비슷한 사업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가 2배 넘게 차이가 났죠. 한국이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효율성 있게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있어서도 같은 연차의 일본인 직원보다 1.5배 정도 더 받으며 근무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통역사를 통해 한국 회사의 많은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러 직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일단 연차가 3, 4년만 되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마치 일본 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처럼 능력이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에 비해서 근무 시간도 짧았습니다. 야근을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보통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지켜지고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주사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와 봐야 얼마나 따라오겠냐 싶었는데 따라오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앞을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 그러했습니다.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했던 방문 목적은 잠시 잊은 채 한국 회사의 문화와 시스템에 놀라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회사의 대표님도 직접 만나 뵈었는데 두 회사 간의 교류가 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한국 회사의 많은 시스템들을 보여주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간 촘촘히 쌓아온 혐한 이론들이 모조리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도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며칠 더 머물러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국의 다양한 곳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디지털화되어 이용하기에 너무 편리했고 어디를 가든지 일본에서처럼 불필요한 기다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한국은 아주 멀리서부터 전력 질주를 하며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진작에 추월을 끝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와 회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스템을 모방하기 위해 팀을 꾸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이런 변화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있죠. 그리고 예전부터 친한파셨던 대표님은 저에게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다시는 혐한 서적 읽지 않고 있는 거지? 라고 말이죠. 대표님은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이 다시 한번 새빨개졌죠. 그리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이후 그 책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 그런 책들이 일본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 전까지 단단히 잘못 살고 있는 사실이 많았고, 역시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일본의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이면 한국에 갔었던 경험을 말하며 그 책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곤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발전을 막는 잘못된 서적들의 퇴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